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한 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오신 여러분께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둑판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라는 선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넓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헤르만 헤세는 인생의 황금기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충만함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모임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나요? 아니면 피로와 스트레스를 남기나요? 오늘은 노년기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6가지 모임 유형과 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감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은 바로 양질의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것보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건강도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국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모임은 우리의 행복, 건강, 그리고 재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학자 라스 토르스텐슨 박사는 노년기의 에너지는 제한된 자원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한 수를 잘 두려면 어떤 모임을 피하고 어떤 모임을 선택할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특별히 조심해야 할 6가지 모임 유형과 그 대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모임입니다. 그 사람 아들은 회사 부장이라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저 사람은 몇 년 전에 아파트 한 채 더 샀대. 우리는 언제? 이런 대화가 오가는 모임에 참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국 노인생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들의 67%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43%인 20, 30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비교와 시기가 심해질까요?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 달라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취보다 자녀나 손주의 성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65세 남성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고향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즐거웠는데 모일 때마다 서로의 자식 자랑과 재산 비교가 시작되더군요. 특히 제가 사업에 실패한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그래도 우리 아들은 이라는 말이 나오곤 했죠.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영수 씨는 결국 그 모임을 떠났고 대신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모두가 평등해져요. 거기서는 누구의 아들이 부장인지, 누가 아파트를 몇 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죠.
또 다른 사례로 73세 이명숙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들과 매달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점점 대화가 자식 자랑으로 흘러가더군요. 한 친구의 딸이 의사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친구는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땄다는 이야기로 맞받아치고 저는 자식들이 평범하게 살고 있어 자랑할 게 없었죠. 모임 후에는 항상 우울했어요. 이명숙 씨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임의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자식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대신 우리 자신의 취미, 여행, 책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재미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임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더구나 노년기에는 이런 부정적 감정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김정훈 교수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은 노인의 면역력을 최대 3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의 시기와 질투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 대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와 경쟁보다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하는 모임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봉사활동 모임은 남을 돕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취미나 관심사 중심의 모임은 이런 불필요한 비교를 줄여줍니다. 합창단,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등은 공통의 활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서로의 배경이나 조건보다는 현재의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셋째, 만약 기존 모임에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화제를 돌리거나 대화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각자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은 대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때로는 과감하게 그런 비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년 심리학자 박정민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비교와 시기는 결국 자신의 불안과 불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남과 비교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됩니다. 명상, 감사일기 쓰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 한 수를 두듯 어떤 모임에 참여할지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비교와 시기가 아닌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관계가 진정한 인생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의 바둑판에서 최선의 수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오늘은 꼭 한 잔 해야지. 술 한 잔이 건강에 좋다며? 이런 말로 시작하는 모임, 익숙하신가요? 젊었을 때는 술자리가 소통의 창구였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술은 우리 건강의 적이 됩니다. 국립노인건강연구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알코올분해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 효소 ADH의 활성도가 20에서 30% 감소합니다. 간 기능도 젊었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된다는 뜻이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과 이준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기에는 체내 수분 함량이 감소하고 지방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알코올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적은 양으로도 취하게 됩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노년층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 김지연 박사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수면제, 항우울제 등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과도하게 강해지거나 약화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라고 경고합니다. 68세 박순자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늘 술을 마셔야 했어요. 빠지면 우리 모임에 관심이 없나 봐라는 말을 들었죠. 그러다 한 번은 술을 마신 후 혈압약을 먹고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술과 약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이후 박순자 씨는 동창회에 참석하더라도 음료수만 마시겠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어이, 한 잔만 더 하고 권했지만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이야기를 하니 더 이상 강요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도 나도 사실 술이 부담스러웠는데 분위기 때문에 마셨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모임에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세 번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후 왜 갔을까 하고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모임에는 에너지 흡혈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년 심리학자 김태희 박사는 노년기에는 제한된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일부 관계는 에너지를 충전해 주지만 다른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독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 남 탓하는 말로 시간을 보냅니다. 뉴스의 나쁜 소식, 주변 사람들의 실패담, 불행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셋째, 감정적 지지나 이해 없이 자신의 필요만 채우려 합니다.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합니다. 넷째, 만날 때마다 작은 부탁을 계속합니다. 이것 좀 알아봐 줄래? 저것 좀 도와줄래? 와 같은 부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43%가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는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72세 이정자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만나는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만날 때마다 병원 다녀온 이야기, 아픈 이야기만 2시간 넘게 하시는데 정작 제가 말하면 대충 넘어가세요. 모임이 끝나면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서 하루를 온전히 쉬어야 했어요. 결국 한 달에 한 번으로 만남을 줄였습니다. 이정자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 친구인데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 친구를 만난 후 항상 기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걸 느꼈죠. 상담사와 이야기한 후에야 에너지 드레인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자기 보호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7세 박진호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만나는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10명 정도 되는 모임인데 한 친구가 항상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곤 했죠. 이 나라는 망했다. 젊은 것들은 다 틀렸다는 식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니 모임의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결국 몇몇이 모여서
대화 주제를 미리 정하고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화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노인정신건강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에너지의 인간관계는 노년기 우울증 발생률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조현철 교수는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특히 강제로 이어가는 불균형한 관계는 노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력감을 증가시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만남의 시간을 제한하세요. 오늘은 2시간만 함께 할 수 있어요. 라고 미리 말해두면 좋습니다. 명확한 시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에너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보세요. 요즘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감동받은 일이 있으신가요? 와 같은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몸이 좀 피곤해서 다음에 만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매번 만남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에너지를 채워주는 새로운 모임을 찾아보세요. 비슷한 가치관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오히려 에너지를 충전시켜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세요. 다섯째, 듣기만 하는 역할을 벗어나세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말할 때,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균형 있는 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인생의 한 수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노년 심리학자 박세진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 노동의 부담은 줄이고 자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삶의 한 수는 때로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저 사람 봤어. 작년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대. 우리 동네 새로 온 사람은 말투를 보니 시골에서 온 것 같더라. 그 집 아들은 대학도 못 갔다면서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이런 대화가 오가는 모임에 참석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편함과 함께 나도 모르게 그런 대화에 동참하게 되지는 않나요? 품격 있는 삶을 연구하는 윤리학자 이진우 교수는 우리의 인격은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품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험담과 비난이 오가는 대화에 자주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고방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품격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남을 비하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 배경, 가족, 실패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둘째, 공동체의 규칙보다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합니다. 모임의 약속 시간을 늦게 오거나 회비를 제때 내지 않거나 공동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자신만의 편의를 추구합니다. 셋째,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유하고 퍼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개인사를 허락 없이 공유하고 때로는 왜곡하거나 과장합니다. 넷째,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합니다.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거나 상대의 불편함을 무시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특히 주변 사람들의 품격이 우리의 품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짐 로런스는 사람은 자신이 자주 접하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품격이 결국 우리의 품격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노년학 전문가 김성철 교수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70세 최영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고향에 내려와 지역 노인회에 가입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모일 때마다 누구네 집은 얼마를 받았다, 누구네 손자는 어떻다 하는 험담이 오가더군요. 특히 한 번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과거 이야기가 왜곡되어 퍼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최영길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의 수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대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죠. 5번째, 대규모 모임입니다. 우리 모임이 이렇게 커져서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언제나 좋은 것일까요? 처음에는 친밀했던 모임도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 인간관계 연구에 따르면 소수의 깊은 관계가 다수의 얕은 관계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의 종단 연구에서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수의 깊은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대규모 모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의미 있는 대화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대화는 자연히 피상적이 됩니다. 둘째, 규칙과 의무가 많아집니다. 회비, 출석 체크, 역할 분담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파벌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규모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형성되고 이는 때때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 금전적 부담이 커집니다. 회비, 경조사비, 선물 등의 지출이 증가합니다. 75세 박명자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 30명이 넘더니 이제는 회장, 총무, 회계까지 있고 정기적인 회비를 내야 해요. 모임 날이면 피곤함을 느끼고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규모 모임 안에서 자신과 잘 맞는 소수의 사람들과 별도의 소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참여하세요. 셋째,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모임을 떠나고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인생의 한 수는 깊이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인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노년의 행복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6번째,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무료 건강검진 해드립니다. 효도 관광 갑시다. 이런 문구로 시작하는 모임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년 소비자보호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사기 중 47%가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노년에는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모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료 혹은 할인을 강조하면서 결국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모임입니다. 둘째, 건강과 관련된 불안감을 조성한 뒤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모임입니다. 셋째, 종교나 봉사활동을 앞세워 정기적인 기부나 지출을 요구하는 모임입니다. 68세 이상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무료 온천 여행에 참가했어요. 즐거운 여행이라 생각했는데 중간에 건강 제품 설명회가 있었고 강한 압박으로 300만 원짜리 침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후회했지만 환불은 쉽지 않았어요. 이런 모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무료라는 말이 들어가는 모임은 항상 의심해 보세요. 세상에 완전히 공짜인 것은 없습니다. 둘째,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결정은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넷째,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의 연락처를 알아두세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한 수는 지혜롭게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6가지 모임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모임,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모임,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 대규모 모임,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행복을 주는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40대 이후의 모든 신경증의 원인은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성찰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관계야말로 노년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 중에 오늘 이야기한 유형이 있다면 그 모임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한 수는 때로는 과감하게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고 나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우정과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이 한 수였습니다.